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젊은 분들이나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저속노화에 관심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정말 많아요. 그 저속노화가 나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많이 나왔다는 뜻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방법이 많이 나왔다라기보단 예전에는 그냥 나이 들면 드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지금은 사실은 누구나 천천히 나이 들고 싶잖아요. 내 동년배들보다 젊어 보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욕구들이 조금씩 이제 세상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먹는 것이나 운동법도 그렇고 다들 천천히 나이 들게 하는 법들에 관심이 많으시죠. 노화는 왜 오는지 그리고 증상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슬프지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내가 어느 만큼의 성장, 즉 성인기에 도달하고 난 이후에는 누구라도 점점 몸의 기능이 쇠퇴해가는 것을 느끼게 되죠. 정말? 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예!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건 뭐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와 기관이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시점부터 노화가 생겨요, 뭐 기능이 쇠퇴해요, 이런 관점이 아니라 실제 여자들의 피부는 20대 중반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노화가 본격적으로 발생하죠. 슬슬. 누구도 10대, 20대만큼 반짝거리는 피부를 가질 수 없고요. 사실 소화가 점점 안 되는 증상이나 내가 노안이 온다라고 느끼는 눈이 점점 침침해지는 증상 같은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노화의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건 내 몸의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작은 세포들이 하나하나 다 내가 젊었을 때만큼 쌩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런 신호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여러 장기 중에 5가지 장기를 우선 5가지 기관을 포인트를 하고 싶은데, 우선은 여자분들은 저는 피부에서 가장 먼저 느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피부에서? 네, 그건 남자분들도 또 일부 그러실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런데 워낙 여자분들은 또 피부에 예민하시니까 일단 피부 건강에 영향을 크게 느끼실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마 다 공감하실 텐데 근육이요. 근육과 뼈. 그런 데에서 내가 좀 더 잘 넘어지게 되는 것 같고, 우리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 예를 들어 낙상해서 어디가 부러지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 뼈가 약해지고 내 근육의 힘이 딸리는 것 같은 상황. 그리고 장. 예전에는 뭘 먹어도 소화하는 게 괜찮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불편하면 화장실 가고 싶어요 하시는 그 장 건강의 이슈가 생겼을 때 노화의 증상 중에 하나일 수 있죠. 또 하나는 혈관 건강도 해당할 수 있어요. 내 혈관이 얼마나 건강한지 내가 매일 체크는 하지 못하지만 건강검진 가서 예전에 혈압 괜찮았는데 혈압 올라가요? 혈압 올라가는 거는 혈관 건강에 이슈가 있다는 말의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노화의 증거에 해당하죠. 이런 노화들을 좀 늦춰줄 수 있는 뭐 성분이라든지 식재료라는 게 좀 따로 있을까요? 특정한 식재료라기보다는 어떻게 조합을 해서 잘 밸런스 있게 먹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노화를 늦추기 위해 이거 꼭 먹어야 된다던데요? 에 해당하는 것들이 보면 오메가3 지방산, 식이섬유 같은 것들 많이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뭐 폴리페놀이라던가 레즈베라트롤 같은 그런 성분들,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 식재료, 즉 우리 몇 번 채널에서도 다루기도 했었는데 뚜렷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과일 채소류 좋죠.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 좋은 지방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밸런스 있게 내가 잘 섭취했을 때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죠. 영양제로 섭취하는 것과 그냥 식재료로 섭취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양제로 섭취를 한다는 건 어찌 보면 농축된 고함량의 특정 영양소를 내가 먹을 수 있는 건데, 그 농축된 고함량이라는 게 굉장히 좋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내 몸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용량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먹은 용량을 내 몸에서 전체 다 사용하지 못하고 어디에 축적하거나 혹은 소모성으로 배출해버리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영양제로 섭취해서 한 가지의 고농축 고함량을 먹는 것보다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게 되면 그 내가 타겟으로 하는 해당 영양소 외에도 다른 영양소들을 부가적으로 같이 먹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훨씬 바람직한 방법에 해당하죠. 노화를 막기 위해서 피하거나 제한한 음식이 따로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늙는 거를 목표로 하시는 분은 안 계실 테니까 이제 이런 걸 드시면 빨리 늙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의 관점에서 저는 우선은 단 음료는요 내 입을 즐겁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가끔 먹는 단 음료는 내 정신도 좀 이렇게 반짝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단 음료를 드시는 분들은요 우선 노화뿐만 아니라 각종 만성 질환에 노출될 위험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요. 만성 질환에 노출이 된다 하면 그만큼 내 몸이 빨리 지치고 빨리 피로해진다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증상으로 연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활력 있는 삶을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단 음료들은 좀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음료 같은 거를 그럼
삼키지 않고 입에만 오물오물 하다가 뱉는 식으로도 할 수 있지 않나요?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 예를 들어 뭐 개체량을 해야 되는 선수라든지 혹은 굉장히 체중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 운동 종목의 선수분들이 계시잖아요. 몸매가 아주 중요한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라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방금 딱 PD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안 삼키면 그만 아니냐, 그냥 물고 있다 뱉으면 되지 않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그게 대안이 될 수는 있죠.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갈 생각을 하시는 분은 먹었지만 빨리 개워내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요, 사실 나는 내가 느낄 수 있는 입안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싶고 그게 나에게 건강상 악영향 혹은 체중이 늘어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물고 있다가 그냥 뱉어내거나 혹은 삼켰지만 다시 개워내는 그런 일종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도 흡수는 됩니다. 입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뱉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 내 침과 함께 다시 넘어가게 되고 100% 흡수됩니다. 전체량이 아무리 뱉으셔도 흡수됩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각하시는 것처럼 전체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맛을 대체할 수 있는 본인의 맛을 찾는 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단맛도 인공적인 단맛이 있을 수 있지만 과일도 본연의 단맛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료를 바꿔보시는 것으로도 대체할 수 있고요. 나는 단맛도 좋아하지만 신맛도 좋아해. 그러면 단맛 대신에 신맛을 선택하시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나를 만족시키는 그 맛이 반드시 단맛에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맛이 나를 더 즐겁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죠. 음료 말고 딴 것도 문제가 될까요? 우선 너무 기름진 거, 특히 안 좋은 지방, 육류 지방 조금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신선한 재료를 드시는 게 좋은데 신선하다 하면 싱싱해요. 뭐 이런 개념도 있지만 그냥 내가 우와 이거 신선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재료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재료들에 좀 많이 스스로 노출시키시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운 건 괜찮나요? 안 된다기보다는 육류를 지글지글 하면서 구워 먹는 거는 조금 피하시면 좋지 않겠냐. 뭐 육류를 다시 튀기는 거, 예를 들어 돈가스, 프라이드 치킨 이런 거 조금 피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튀긴 것도 뭐 채소를 굉장히 건강한 기름에 살짝 튀긴다거나 깊이 푹 담궈서 튀기는 건 아니지만 약간 기름을 자작하게 두르고 뭐 구워낸다거나 하는 류의 요리들은 또 한편으로 좋은 지방산을 섭취할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모두에게 굽는 것도 안 됩니다, 튀긴 것도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각각 목표하시는 바에 따라 그리고 각각 가지고 있는 현재의 건강 증상에 따라서도 조금 지침이 다를 것 같아요. 요즘에는 화덕 피자 같은 것도 유행이잖아요. 그런 거 먹을 때 괜찮나요? 이런 노화 쪽에서는? 화덕 피자를 먹으면 노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그럴 수는 없지만 똑같은 피자를 선택하실 때의 좋은 요령은 햄류, 가공육, 예를 들어 뭐 페페로니, 살라미, 뭐 햄 이런 류의 가공육이 들어간 메뉴를 피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수비드라든지 찜 같은 건 좀 괜찮나요? 완전 추천입니다. 사실 수비드 조리법을 이용해서 육류를 조리를 하시거나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삼겹살 구이보다 보쌈이라고. 네. 그래서 그런 류의 조리법을 바꾸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재료 실컷 먹고 싶으면 조리법 바꾸면 돼요. 박사님 옆에 저속노화 레시피라는 책이 좀 보이는데 새로운 베이비예요. 아 지금 새로 출간하셨나요? 며칠 안 됐어요. 거기에 나오는 좀 저속노화에 대한 꿀팁이 있으면 몇 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저속노화라는 용어가 유행을 하지만 노화가 왜 생기는지 저속노화가 진짜 어떤 것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앞부분에 보시면 뭐 이런 이론 파트에 저속노화와 노화의 정의에 대한 것 그리고 식생활과 식습관 사이의 노화와 연결된 포인트들이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5가지 포인트에 따른 근육과 뼈를 튼튼히 하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혈관과 장의 건강을 지키는 것에 따른 레시피들이 조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 노화가 올까봐 고민되는 파트의 레시피를 찾으셔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이 좀 이런 질문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습관들이 노화를 좀 일으키는 습관이지 않을까? 아니면 식습관 같은 것들이? 그런 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좀 그런 거를 같이 다뤄봐도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시청자분들이 또 연령대도 성별도 다 다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느끼는 고민 포인트가 노화에 대한 고민 포인트가 다 다르실 수 있는데 그냥 오픈하실 수 있는 선에서 가감 없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걸 또 우리가 영양 상담해 드릴 수 있잖아요. 아 제가 듣기로는 그 박사님 따로 영양 상담 해주는 그런 채널이 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영양 상담을 해드리면 아무래도 좀 속 시원해서 저도 속 시원하고 들으시는 분도 속 시원해서 그 영양 상담 해드리는 채널
다시 오픈하려고 해요. 여기서 댓글 남겨주시면 그 채널에서 한번 달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 좋죠. 거기 보니까 저속노화 레시피라고 제가 나온 거 같거든요. 그 레시피 몇 개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일단 다 맛있는 이유가 있는데 사실 저속 노화 레시피는 특정한 질환자를 위한 레시피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환자식이라기보단 어떠한 재료가 우리의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잘 적용할 수 있게 풀어낸 레시피이기 때문에 모든 현대인들, 모든 건강인들이 다 적용하실 수 있는 레시피들이에요. 그래서 재료를 조금 다르게 먹는 방법이나 조합하는 방법들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요거 어떨까요? 완두콩 옥수수전? 보통 옥수수 어떻게 드세요? 그 캔 옥수수 사가지고 마요네즈 넣어 버무려 드시지 않소? 그게 우리 식당 가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인데 사실 마요네즈가 그렇게 내 몸에 선한 메뉴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옥수수가 가지고 있는 이점을 살리되 완두콩처럼 더 씹히는 식감도 다양하게 같이 넣어가지고 좋은 기름에 살짝 굽는 형태의 완두콩 옥수수 전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전으로 만들려면은 밀가루를 같이 섞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래도 괜찮나요? 부침가루가 약간 들어가 있는 레시피인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보통 전집 가서 먹으면 파전이라고 했는데 파 몇 개 있고 막 반죽 와 있고 막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레시피대로 하시면 이렇게 반죽 거의 없는 것처럼 원재료가 살아있는 형태의 전을 드실 수가 있어서 굉장히 건강한 전의 형태이죠. 또 뭐를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까? 우리 채널 시청자분들이 수준이 높으시더라고요. 여기에 우유 달걀 카레. 딱 보니까 근데 카레 색깔이 아니네요? 그쵸. 근데 카레가 약간 나트륨 함량도 높을 수 있고 한데 이게 우유를 넣고 달걀도 같이 넣고 해서 나트륨의 짠맛은 조금 중화를 시켜주면서 단백질을 굉장히 풍부하게 먹을 수 있고 우유의 칼슘도 먹을 수 있는 좋은 요리예요. 그래서 일반 카레보다는 달걀의 몽글몽글함이 마지막에 달걀을 넣기 때문에 살아있어서 조금 뭐랄까요? 카레맛 오믈렛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밥이랑 얹어서 드시면 굉장히 별미죠. 특히 겨울에 약간 따뜻한 거 먹고 싶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물탕 이런 거 먹어서 나트륨만 잔뜩 먹고 계속 물 먹고 싶고 그런 거 있는데 이 우유 달걀 카레는 좀 추워지는 시즌에 좋은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으면서 내 입맛도 적당하게 돋워줄 수 있는 좋은 메뉴예요.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 먹어도 돼요? 라고 물어보시지만 연두부 튀김. 연두부 그냥 드시면 좋기는 하죠. 그렇게가 더 추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연두부와 달걀 노른자를 바짝 같이 많이 먹을 수 있고 이 메뉴는 또 연두부 자체가 굉장히 단백질 함량이 높은 부드러운 제품이잖아요. 두부보다 더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식감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별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레시피들을 다 보려면 저속노화 저 책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맞아요. 이벤트 한번 할까? 저속노 레시피 책 드리는 이벤트. 이 영상의 베스트 댓글 10개 정도 선별해서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이벤트.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베스트 댓글 노화와 식생활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고민들 중에 신박하다고 표현드리면 안 되지만 정말 고민되시겠다. 제가 공감되는 거 그런 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드립니다. 정말 재밌는 주제로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끝으로 이제 이걸 보고 계신 노화에 고민이 있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20대 동생들도 엄청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화는 되게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욕심을 좀 내면 천천히 노화되면 천천히 나이 들면 좋겠다. 그래서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지금 남녀노소 만인의 핵심일 텐데요. 건강한 식습관으로 조금만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저속 노화를 충분히 실천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 당장 하나씩 해보시면 어떨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오늘도 먹을 거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모든 고민을 쏙쏙 해결해 드릴게요. 요즘 또 고구마철이 찾아왔어요. 완전 대표적인 겨울 간식이죠. 고구마가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맛있어서. 맛있어서. 근데 사실은 그냥 제가 혼자 생각에 사실 고구마가 딱 맛있어지는 이 시즌이 우리나라의 김장철이기도 하지 않수? 그러니까 뭔가 김치랑 잘 어울리는 간식이 괜히 좀 더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고구마랑 김치가 엄청 궁합이 좋잖아요. 진짜 최고의 조합인 것 같습니다. 고구마의 좀 대표 영양소 몇 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고구마는 의외다 싶으실 수 있지만 비타민C가 많고요. 고구마가 여러 색깔이 있다는 거 아시죠? 약간 노란색 나는 뭐 호박고구마도 있지만 일반적인 고구마는 좀 더 흰색에 가까운 게 나기도 하고 요즘은 보라색이 나는 자색고구마도 있잖아요. 그런 고구마들마다 약간 특징은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노란 고구마 같은 경우는 베타카로틴도 아주 풍부하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전체적으로 색깔에 무관하게 식이섬유도 많고요. 찐고구마, 군고구마, 생고구마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좀 더 영양소를 많이 흡수할 수 있는지. 일단 다 똑같은 고구마인데 가장 큰 차이는 단맛의 차이일 거예요.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군고구마, 찐고구마, 생고구마가 있다면 이 순서대로 달죠. 군고구마가 제일 달죠. 찐고구마가 그 다음이죠. 생고구마는 사실 뭔가 엄청 달콤한 맛이 많이 나지는 않잖아요. 그 말인즉슨 똑같은 고구마인데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이 고구마가 발산시키는 단맛이 굉장히 강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군고구마처럼 요즘은 뭐 가정용 오븐도 많이 쓰시고 에어프라이도 많이 쓰시는데 낮은 온도에서 긴 시간 구워내는 그렇게 고구마를 조리를 하면 가장 달고요. 맛있고요. 혈당이 오르기가 쉽고요. 찐고구마는 그 다음이죠. 군고구마만큼 달지는 않지만 생고구마보다는 달죠. 생고구마 같은 경우는 약간 잘못 먹으면 속이 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삭아삭한 느낌으로 먹을 수는 있지만 예민하신 분들은 속이 살짝 불편한 감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영양소 같은 거는 좀 차이가 없나요? 영양소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고구마 자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비타민 C가 많아요, 베타카로틴 많아요 하는 거를 넘어서서 탄수화물 근원이죠. 그래서 복합 탄수화물을 줄 수 있는 좋은 식재료인데 복합 탄수화물을 줄 수 있다라는 건 군고구마든 찐고구마든 생고구마든 사실 동일해요. 그리고 열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고구마가 고구마 고유의 비타민 C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기는 하고요. 어찌 되었건 간에 그 영양소의 어떤 게 수용성에서 파괴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탄수화물 공급체의 입장에서는 사실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혈당을 올리는 속도의 차이는 있죠. GI 지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군고구마의 그 혈당을 억제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고구마의 단맛이 군고구마의 단맛이 인위적인 단맛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당을 끌어낸 조리 방식으로 조리를 했기 때문에 단맛이 극대화가 된 형태의 고구마인데 그렇게 자연 당이 극대화되는 식재료를 내가 맛있게 먹고 혈당이 오를까 봐 걱정이 되신다면 단백질이나 좋은 지방산을 같이 드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고구마 드실 때 귤을 막 까서 먹는 둘도 사실 같이 먹으면 맛있거든요. 고구마 먹을 때 탄산음료를 막 마시는 그런 조합보다는 고구마를 드시면서 혈당이 많이 오르지 않는 과일 예를 들면 토마토랑 같이 먹을 수 있다든지 고구마를 내가 닭가슴살을 같이 넣어가지고 먹는다든지 하는 그런 류의 단백질과 고구마를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 고구마 샐러드를 만들 때 올리브유를 드리즐 한다든지 해서 좋은 지방산과 고구마를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택하시면 혈당을 급히 올리는 것을 조금 예방할 수 있죠. 이 고구마를 제가 호박고구마를 사서 했더니 이렇게 예쁜 색깔이 되었다는 이게 고구마 고구마 3분의 2 단호박 3분의 1이 든 건데 호박고구마를 샀더니 완전 색깔이 정말 호박 색깔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메쉬드 타입의 샐러드를 만들면 보통 마요네즈로 막 버무리시잖아요. 근데 마요네즈를 쓰지 않고 그릭 요거트로 버무린 그릭 요거트를 넣어서 만든 고구마 단호박 샐러드입니다. 단맛이 좀 줄어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제가 오늘 구울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고구마처럼 만들어서 샐러드를 했거든요. 그래서 단호박도 에어프라이어에 굽고 고구마도 에어프라이어에 오랜 시간 구워서 일단 그 자체로 엄청 달콤했어요. 제철이니까 더 달콤한 맛이 많이 올라왔겠지만 그렇게 자연적으로 충분히 달콤한 재료였기 때문에 설탕도 올리고당도 그 어떤 당도 추가하지 않았고 심지어 소금을 넣지도 않았는데 매우 맛있다는 무슨 맛이 나나요? 그릭 요거트로 버무려서 막판에 살짝 요거트의 새콤한 맛이 올라오면서 달콤한 맛이 줄을 이루는데요. 얘를 만든 지 대여섯 시간 된 것 같거든요. 지금은 그릭 요거트의 새콤한 맛이 끝에서 좀 올라옵니다. 그리고 부재료로 캐슈넛이랑 건포도를 넣었단 말이에요. 씹히는 맛이 있어요. 건포도 씹히는 게 건포도가 조금 더 촉촉해져서 맛있네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시중에 있는 뭐 메시드 단호박 무스라든지 고구마 무스에 비해서 훨씬 더 좀 건강한 그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우리 시중에서 되게 쉽게 요즘은 제품을 구할 수 있어서 다 되어 있는 메쉬 타입의 샐러드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만들 때는 보통은 단짠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마요네즈도 들어가지만 소금도 좀 많이 들어가게 되고 설탕이나 물엿같이 달게 하는 재료들도 추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메쉬 타입의 샐러드를 완제품 형태로 구입하실 때 뒷면의 영양 성분을 보시면 생각보다 원재료에 해당하는 고구마, 단호박, 감자 이런 비율이 높지 않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엔 오래 안 씹고 빨리 넘길 수 있는 음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건포도나 견과나 크랜베리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씹는 느낌을 계속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그 씹는 작용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저작작용이라고 부르는데, 저작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포만감이 더 빨리 들어서 과다한 섭취를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훌훌 마실 수 있는 뭐 쉐이크나 파우더 같은 거 흔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사 대용은 먹고 나도 배는 부른 것 같은데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그 저작작용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피디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쉬 타입의 샐러드도 뭐 물은 아니니까 당연히 씹기는 하지만 다른 음식들 대비 저작작용을 많이 하지 않고 넘길 수 있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그걸 방지해 줄 수 있는 게 견과류나 적당한 말린 과일을 쓰는 거죠. 그럼 이 자세한 레시피 같은 거를 좀 알려면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 채널에서 레시피를 다 보여드리지를 못해서 답답한 마음에 채널을 하나 개설했지 뭐예요? 그래서 예스그레이스 채널로 놀러 오시면 지금 이 메뉴에 대해서 제가 만들면서 보여드리고 또 그 요리들 보시면서 재밌는 얘기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놀러 오세요. 건강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이랑 병행하면서 먹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운동 전후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못 만들게 하시거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가장 대놓고 먹는 3대 재료가 우리나라에선 특히나 닭가슴살, 방울토마토, 고구마가 3대 재료인 것 같아요. 뭐 트렌드가 거의 그렇게 굳혀져 가는데, 고구마는 탄수화물을 꼭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복합 탄수화물 형태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식재료이면서 못 만들기, 다이어트 뭐가 됐든 하다 보면 사실 단 거 되게 먹고 싶은데 잘 못 먹잖아요. 근데 고구마가 주는 자연적인 단맛으로 나의 입맛도 살짝 보강하고 그런 느낌도 있죠. 그래서 운동 전에 드시려면 소화가 아주 빠르게 되는 식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넉넉하게 시간을 좀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1시간, 1시간 반 이상 운동과의 텀을 좀 두시고 드시고, 운동이 끝나고 나서는 밤고구마보다는 좀 호박고구마처럼 무르고 쉽게 흡수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고구마를 선택을 하셔서 두유랑 같이 갈아서 드시거나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드시면 더 좋죠. 근데 운동하고 나서 이런 흡수가 빨리 되는 걸 먹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흡수가 빨리 되는 복합탄수화물의 형태를 운동 후에 먹어주시면 운동을 통해서 내 근육에 쌓여있던 글리코겐이 이미 다 소진이 된 것을 조금 빠르게 보충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운동하고 나면 이런 통증이 막 오잖아요. 네네네. 젖산이 막 쌓인다고 네. 하나? 그런 거를 좀 없애는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여기 잘 먹으면? 젖산이 근육의 통증으로 인해서 쌓이고 나면 그건 자연적으로 이제 없어지는 과정을 거치는데, 젖산을 빨리 없앨 수 있는 음식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약간 애매할 수는 있지만 내 근육의 원상태로 빠르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무른 형태의 고구마 혹은 홍시 이런 것들은 좀 해당 사항이 있죠. 글리코겐 자체를 좀 빠르게 보충해 줄 수 있는 음식이기도 하니까요. 고구마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어떤 게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고구마인지 궁금해요. 사실 고구마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복합 탄수화물 공급체라는 면에 있어서는 동일하고요. 그런데 색깔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파이토케미컬이라고 부르는 생리활성 물질 자체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주황색을 진하게 띈 것은 베타카로틴이 많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색 고구마는 짙은 보라색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토시아닌이 많아요. 그래서 색깔이 백색 고구마가 아닌 뭐 주황색 고구마 혹은 자색 고구마 이렇게 뚜렷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고구마는 색깔 자체에서부터 오는 파이토케미컬을 가지고 있는 고구마에 해당하죠. 박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타입을 좋아하시는지. 근데 어렸을 땐 밤고구마 좋아했거든. 근데 지금은 호박고구마가 이유가 있나요? 좀 잘 넘어가죠. 아, 잘 넘어가서. 네, 그리고 예전에는 약간 이렇게 무른 식감을 별로 안 좋아해서 밤고구마 좋았는데 지금은 뭔가 좀 달콤하고 말랑말랑하고 그런 게 좋더라고요. 재밌게 드시려면은 호박고구마를 좀 추천할 수도 있겠네요. 이건 정말 개인 취향인데 밤고구마의 그 포삭포삭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고, 약간 호박고구마나 요즘 좀 뭐 꿀고구마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좀 부드럽고 몰캉몰캉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뭘 드시든 고구마는 복합 탄수화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좋은 재료니까 천천히, 너무 속에 빠르게 축적돼서 내 속을 부대끼거나 버겁게 하지 않도록 천천히 좋아하는 액체 같이 곁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티랑 드셔도 좋고 물도 좋고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당 조절 중에서 빵이랑 고구마가 있는데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좋은가? 당뇨를 고민하시는데 빵도 먹고 싶고 고구마도 먹고 싶고 오늘 하나 골라야 돼 라고 하면, 요즘 빵도 건강빵이 워낙 많아서 제가 딱 하나 골라서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케이스라면 버터도 들어가고 뭔가 또 다른 뭐 유크림도 들어가고 한 빵보다는 복합 탄수화물과 자연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구마가 조금 더 건강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죠. 고구마 자체는 우리 정말 땅에서 나는 굉장히 좋은 간식거리이자 뭐 밥 대용으로도 충분히 좋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식재료
식재료인데요. 너무 맛있다 보니 많이 드시지 않는 거를 주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철 고구마 많이 드시고 올 겨울도 따뜻하게 좋은 시간들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서 그 비타민C에 사람들이 관심을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네네네. 비타민C가 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좀 주나요? 뭐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건데 비타민C 먹어라 감기 떨어진다. 뭐 감기 떨어진다라는 단순하게 표현된 말이지만 사실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죠. 그래서 내 몸의 면역의 바운더리를 딱 지켜나갈 수 있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이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분일수록 비타민C를 좀 충분히 드시게 되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되나요? 스트레스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복합적인 여러 증상을 통칭하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가 높음으로써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요. 사실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C는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죠. 굉장히 신박한 말씀이시긴 하네요.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는 게 비타민C 영양제가 있잖아요. 그런 걸 또 함부로 먹으면 좀 몸에 안 좋다 막 그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몸에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일단 굉장히 고함량의 비타민C 영양제 같은 경우는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고함량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다 남아있지 않아요. 일단 내가 필요한 만큼 뭐 쓰고 나면 나머지는 다 그냥 소변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함량의 비타민C 영양제를 드신 분 중에 화장실 갔더니 난생 처음 보는 소변의 색깔을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실 텐데 그러면 너무 고함량의 비타민C를 드신 거죠. 그 어떻게 보면 그 비타민C 같은 거는 정제된 거를 같이 하나의 알약으로 하거나 가루로 하는 거잖아요. 비타민C 하면 떠오르는 과일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런 것과 비타민C 영양제와 과일을 비교했을 때 어떤 걸 먹는 게 좀 더 좋을까요? 둘은 비타민C라는 공통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른 종류죠. 비타민C 영양제라는 것은 특정 하나의 영양소에 집중해서 그 영양소를 아주 고함량으로 농축적으로 밀어 넣은 저의 입장에서 식품은 아니고요. 그런 제품이라면 비타민C 함량이 자연적으로 높은 과일류들은 비타민C뿐만이 아니라 각종 식이섬유 그리고 그 과일의 원래 색깔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 등등을 한꺼번에 다 복합적으로 먹을 수 있으면서도 고함량 비타민C가 줄 수 있는 위험도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오히려 더 안전한 비타민 섭취의 방법인 거죠. 과일 중에서도 비타민C 함량이 좀 있는 게 다 있잖아요. 어떤 과일들을 먹었을 때 좀 비타민C를 더 잘 섭취할 수 있을까요? 아마 머릿속에 있는 그런 과일일 텐데요. 사실은 딸기가 비타민C가 진짜 높고요. 그리고 블루베리도 비타민C가 많고요. 한라봉, 각종 귤 종류들, 망고 비타민C 높고요. 뭐 사과도 비타민C 높긴 하지만 그중에서 청사과 추천할 만하고요. 청사과가요? 네. 그리고 요즘 또 한참 이제 겨울 되면 많이 드시게 될 유자차를 만드는 유자 또 비타민C가 많죠. 근데 이제 이런 과일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비타민C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칼륨 같은 게 또 있잖아요. 비타민C가 풍부한 이런 과일들이 신장 건강에도 도움이 될까요? 얘는 비타민C만 놓고 보면 당연히 신장 질환자에게도 필요한 영양소예요. 사실 필수로 필요한 영양소라고 볼 수 있죠. 항산화 작용을 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환에 걸렸을수록 사실 산화작용을 막아줄 수 있는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드시는 건 매우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비타민C의 함량이 높은 과일류를 섭취하는 건 아주 중요한데요. 다만 칼륨의 함량도 동시에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과일을 섭취하게 되면 비타민C라는 영양소도 많이 먹을 수 있지만 반대급부로 칼륨도 동시에 같이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세척하실 때 물로 여러 번 세척하시고 그 과일을 잠깐 물에 담궈 놓는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칼륨을 수용성 영양소니까 잘 녹여 보낼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도 조금 더 안전하게 과일을 섭취하실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에 씻기만 해도 칼륨이 좀 많이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물에 씻는 것도 없어질 수 있고 물에 담궈 놓으시면 더 많이 없어질 수 있는데 모든 또 나의 행위에는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비타민C도 물에 오래 담궈두면 같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칼륨도 용해돼서 없어질 수 있고 비타민C도 물에 닿으면서 같이 없어질 수 있는 영양소에 해당하긴 합니다. 그럼 대체 어느 정도로 씻어야 될까? 이런 또 고민이 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은 농약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종류의 과일이나 칼륨의 함량이 높은 종류의 과일일수록 이제 물에 뭐 한 30분 정도 담가 놓아라라고 지침을 드리기는 하고요. 그런 지침을 좀 따라서 섭취를 하시게 되면
칼륨을 상대적으로 좀 낮추어서 먹을 수 있다라는 방법인 것은 확실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많이 드시면 말짱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양만큼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정해진 양이 찹쌀떡 하나만큼 막 70g 이렇게 작은 양은 아니겠죠?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뭐 사실 블루베리라고 하는 과일로 생각해 보자면 그건 우리가 표준화된 사이즈가 머릿속에 각자 있으시잖아요. 수박만한 블루베리를 상상하시는 분은 안 계시니까 그래서 블루베리 같으면 한 줌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블루베리 한 줌 정도 다른 과일들도 약간 그 정도 양이 종이컵 한 반컵 정도 해당하는 양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과일들 중에서 망고나 한라봉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칼륨이 좀 압도적으로 많다고 맞아요. 들었거든요. 망고나 한라봉은 칼륨 함량이 좀 높은 편이어서 섭취하실 때 조금 더 주의를 하시면 좋은데 사실 껍질을 다 벗겨내고 우리가 과육만 먹는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담궈 놓기도 애매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뭐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 자체도 사실은 잘 없어서 망고나 한라봉을 드실 때는 양이 정말 핵심이죠. 그런 그 얘네들도 아까 한 줌 정도의 양이면 좀 반 개 정도. 반 개도 양이 꽤 많다고 좀 네, 그래서 반 개를 몇 개 드시면 안 되고요. 하루에 반 개 정도. 하루에 반 개 정도. 그럼 이 과일에 있는 성분 중에서 비타민 C도 있고 칼륨도 있지만 천연당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이런 혈당이나 체중 관리하는데 이런 걸 먹으면 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연이라는 단어가 붙어있긴 하지만 천연당도 당은 당이에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혈당을 올리게 하는 요소인 거는 맞고요. 다만 우리가 과일을 섭취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극단적인 것부터 얘기하면 뭐 과일 잼 그리고 과일을 주스로 갈아 먹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과일을 뭐 찹즙기로 내려 먹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생 과일을 그냥 먹을 수도 있겠고 등등의 여러 방법으로 과일을 다양하게 섭취하실 수가 있는데요. 통 과일 그 자체를 먹는 게 과일에 있는 천연당도 드시지만 식이섬유도 같이 드시고 항산화 성분도 같이 드시기 때문에 설탕에 당만 먹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천연당이기는 하지만 과일에 부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다른 여러 요소들과 결합이 되면서 당을 올릴 수 있는 그 속도가 현저하게 낮아지죠. 사과나 뭐 블루베리 이런 거 같은 경우 껍질째 먹기도 하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껍질째 먹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껍질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가 굉장히 밀집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블루베리를 껍질을 까드시는 분은 없지만 사과는 주로 우리가 깎아서 드시잖아요. 근데 잘 세척을 하셔서 껍질째 드실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근데 유자나 이런 것들은 껍질째 먹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이제 각자 하시는 건데요. 껍질째 못 드시죠. 사실 그런 뭐 유자, 레몬 이런 류의 단단한 시트러스류에 해당하는 거는 껍질을 드시지는 않죠. 제가 듣기로는 과일마다 그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색깔마다 그 주는 효능이나 느낌이 다르다고 했는데 어떤 게 있나요? 과일도 그렇고 채소도 그렇고 고유의 컬러를 가지고 있는 이제 식물성 재료들은 다 그 고유의 컬러마다 정해진 이름들이 있는 효능이에요. 그래서 그 컬러가 가지고 있는 힘들이 다 있는데요. 블루베리나 가지처럼 진한 보라색을 가지고 있는 재료들은 우리가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은 또 재료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선명한 노란색을 내는 것 예를 들면 망고, 한라봉, 단호박, 당근 이런 류의 재료들은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죠. 그래서 각각 그런 색깔이 가지고 있는 여러 명칭이 다른 것처럼 그 각각의 색깔이 주는 효능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컬러의 과일, 채소를 섭취하시는 것은 굉장히 추천할 만한 방법인 거죠. 채널을 못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안토시아닌이랑 베타카로틴 효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안토시아닌도 베타카로틴도 둘 다 항산화 성분, 항산화 영양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항산화라는 것은 내 몸이 자연스럽게 노화되어가는 과정에서 내 세포가 산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산화 과정으로 겪는 속도를 조금 줄여줄 수 있는 항산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이나 안토시아닌처럼 색깔이 선명한 과일, 채소를 드시면 그 항산화 성분들의 효과를 극대화해서 노리실 수가 있죠. 그럼 이런 과일들을 아까 통째로 먹는 게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런 과일들을 모찌나 이런 떡에 넣어서 먹는 건 어떤가요? 요즘 너무 많잖아요. 그쵸? 막 생과일 들어가 있는 찹쌀떡 같은 것도 있고 그 과일을 다시 한번 가공해가지고 소로 쓰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떡이라는 전통 음식 자체를 다양한 현대적인 방법으로 해석해내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우리가 드시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맛만 따라서 먹으면 사실 너무 맛있죠. 근데 그거를 내 건강까지 주의해가면서 드셔야 되는 소비자라면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드신다고 해도 우리가 과일 본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들은 또 가져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밌는 방법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비타민C를 먹을지 과일을 먹을지 아직도 고민하는 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추천해 줄 수 있는 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일을 꾸준히 드시는 방법을 찾는 것이 사실은 1번이고요. 그 이유는 가장 안전하게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일 뿐 아니라 비타민C 외에도 식이섬유, 또 다른 형태의 비타민들, 또 무기질들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비타민C 영양제 고함량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보단 꾸준히 과일을 다양한 색깔로 선택하셔서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다만 내가 정말 기력이 쇠하거나 감기에 아주 심각하게 걸렸거나 해서 내 몸이 강력한 비타민C를 요청할 때, 그럴 때 고함량 비타민C를 한 번씩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바지락 같은 조개류가 건강식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칼로리가 낮은 거 대비해서 영양소 배합이 아주 훌륭해요. 칼로리는 낮은데 단백질은 높고 비타민, 미네랄도 많이 들었으면서 뭐 피로회복 이런 거에 아주 좋은 타우린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재료죠. 숙취에도 예를 들어 해산물로 끓인 무언가를 드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게 먹고 나면 왠지 내가 좀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 들고 내 간이 좀 회복되는 느낌이 들고, 사실 조개류들이 가지고 있는 타우린 성분에서부터 느끼는 우리의 감각일 수도 있죠. 방금 이제 그 바지락에 단백질이 많아서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바지락 속에 있는 그런 단백질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고단백 식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칼로리가 좀 같이 높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조개류들은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에 비해서는 칼로리가 좀 낮은 편이고, 동시에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만큼이나 아연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아연이요? 네, 우리가 굴도 아연이 많고 조개류도 아연이 좀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식재료이기도 하고요. 비타민 B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이 에너지 대사를 할 때 반드시 필수적인 비타민이거든요. 비타민 B군이 많은 재료이면서 단백질 함량도 높고 하다 보니 내 몸에 좀 원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역할을 자연적으로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영양소의 배합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다가 칼로리도 낮으니까 뭐 일석이조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바지락 칼국수 막 이렇게 먹잖아요. 그게 문제죠. 그런 칼국수 때문에 살이 더 찌고 더 그렇게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칼국수는 아무래도 보통은 이제 정제된 밀가루로 만드는 거의 100% 탄수화물이죠. 바지락에 좋은 영양소가 많은데 네. 아까 칼국수로 먹으면은 몸에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럼 몸에 좋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바지락 자체를 사실 내가 양껏 먹어서 배부르게 먹어야지 하면 진짜 많이 드셔야 될걸요. 바지락 알 개수로 따지면. 그쵸. 그런데 그렇게 많은 바지락을 또 과량 드시는 거는 또 우리가 늘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같이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재료들을 잘 조리해서 드시면 좋은데, 바지락 칼국수도 뭐 물론 좋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채소로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좀 더 부드럽게 내가 소화 잘 될 수 있는 형태로 조리된 음식이라고 하면 저는 바지락이랑 다양한 야채를 넣어서 같이 끓인 죽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바지락이랑 끓여서 먹는 죽이요? 네네. 조개탕 같은 것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조개를 이용한 국물 요리는 우리 밥상에서 뭐 흔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바지락이 들어가 있는 죽이라는 것도 아주 생소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바지락과 다양한 채소를 준비를 하시고 바지락 육수를 내는 것처럼 준비를 하셨다가 거기에다가 채소 넣고 또 불린 쌀도 넣고 해서 끓이고 마지막에 바지락 알도 좀 넣어가지고 바지락 맛도 느낄 수 있고 그런 메뉴죠. 야채랑 같이 먹으면은 야채에 있는 좋은 성분이랑 바지락에 있는 좋은 성분 같이 만나서 시너지가 엄청 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양한 재료를 골고루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조개류 자체는 알러지가 있으신 분이 아닌 이상은 굉장히 소화 흡수가 좋은 재료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께도 추천드릴 만한 방법이기도 해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바지락에 들어있는 철분, 아연, 비타민 B 이런 것들이 다른 어패류에 비해서 더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어패류 중에 하나인 건가요? 조개류들은 다 비슷하다고 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바지락은 좀 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조개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재료가 아무리 몸에 좋아도 너무 귀하거나 너무 비싸서 자주 먹을 수 없으면 또 그 효과를 누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바지락은 적정한 가격선과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뭐 편의성도 분명히 있고, 또 해감의 과정도 다른 조개류보다는 가정에서 하시기가 좀 수월하기도 하고, 마트 어디를 가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조개류에 해당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영양소 밸런스가 특별히 바지락이 더 우수해요 보다는 내가 언제든 적용할 수 있는 재료라는 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죠. 더 많이 자주 먹을 수 있는 네, 맞아요. 재료라는 것에. 그럼 면역력이나 제가 알기로는 뭐 뇌에도 좀 좋다고 들었었거든요. 네네.
일단 아연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면역이어도 뭐 정말 무리가 아닐 만큼 아연 자체는 나의 면역력을 유지하거나 증강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나는 것들에 이제 아연이 많은 경우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굴이고요. 굴 친구에 해당하는 바지락도 아연이 높죠. 그래서 아연이 풍부한 식재료는 이제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고 그 바지락에 들어가 있는 다른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내 어떤 신경의 에너지가 공급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바지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영양학적인 또 건강적인 이점들이 있는 거죠. 바지락 야채죽 무슨 맛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끓일 때 조개류, 해산물만의 그런 비린내가 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비린내가 안 나면서도 맛있게 끓여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예전에 우리가 조개를 보면 조개가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익으면 입을 연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입 열면 바로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네. 말씀하신 이유가 저 익었어요 할 때가 가장 연하고 맛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죽이라는 요리 자체는 물에다가 넣고 재료를 오래 끓이는 특성이 있는 조리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바지락 야채죽을 까딱 잘못하면 이 바지락이 들어는 갔는데 너무 질겨서 맛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리를 하는 거를 피하려면 바지락을 가지고 육수를 충분히 내고 바지락 살은 건져내고 거기에다가 쌀과 야채를 넣어서 죽을 야채죽 끓이듯이 끓이신 다음에 마지막에 발라낸 바지락 살을 넣어서 완성하시면 좀 더 부드럽고 쫄깃한 바지락도 먹을 수 있고 바지락의 영양 성분도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죽이 되는 거죠. 마지막에 약간 곁들이는 느낌으로 이렇게 네, 올라가죠? 육수를 낼 때 쓰시고 마지막에 다시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조개류 먹을 때 알레르기나 통풍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어패류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보통 아시잖아요. 드시면 안 되는 재료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바지락 자체는 퓨린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통풍이 있으신 분들도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재료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만약에 내가 뭐 정량으로 생각하면 한 70g, 70g 정도가 바지락을 섭취하기에 적정한 양이라고 생각하고 죽을 끓인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넉넉한 양으로 한 그릇 정도에 들어가는 바지락에 해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그릇 정도의 바지락 야채죽을 또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선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장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바지락 야채죽 어떻게 먹으면 좋다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야채에 있어서 제가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단 칼륨의 함량을 조금 제한을 하실 필요가 있다면 데쳐낸 야채 혹은 한번 끓여낸 야채 아니면 최소한 물에 담궈 놓은 야채를 이용을 하셔서 조리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다시 강조를 드리고 싶고 바지락 자체도 단백질이 높은 재료이니까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오늘 바지락 야채죽을 보여주신다고. 네, 맞습니다. 바지락 야채죽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왠지 맛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약간의 부추가 들어가서 감칠맛도 바지락과 어떤 바다 향기가 나기도 하고 편안한 맛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저희가 죽밥이라는 재료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썰어놓은 부추, 그리고 썰어놓은 야채들, 네. 그리고 얘는 저희가 이제 바지락을 다 한번 손질해서 약간 육수에 담가서 살짝 편하게 냉동시켜 놓은 바지락살입니다. 아, 바지락살 그거를 손질해서 하셨다는 거죠? 네, 바지락이 이제 그만 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우선은 다 손질을 해서 한번 볶아서 육수에 담가서 냉동고에 보관한답니다. 이렇게. 볶아서 육수에 담갔다는 거는 어떻게 하셨는지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실 수 우선은 있을까요? 바지락을 사면 이 모든 죽들은 원재료를 살짝 참기름에 볶아요. 네, 바지락도 마찬가지로 참기름에 살짝 볶아요. 너무 오래 볶으시면 안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냉동고에 보관하면 되는데 이게 냉동고에도 보관하게 되면 말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육수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큐빅 형태로 보관하게 된다고 하면 꽤 오래 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 그럼 저 바지락을 볶고 얼릴 때도 저 소스를 넣은 그 맞아요. 수육 요 육수가 육수에다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아, 네. 무슨 맛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 그 야채는 뭐가 들어가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네. 주실 것 같아요. 야채에 들어가는 것들은 요 보이는 것처럼 푸릇푸릇한 거는 애호박, 네. 그리고 감자, 양파, 당근, 양배추.
아, 이렇게 들어갑니다. 굉장히 다채롭게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네, 이거 부추도 들어가고. 네, 그렇죠. 이게 건강과 맛과 모든 걸 다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넣어서 또 색깔도 있잖아요. 색깔도 네. 이쁘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매일 고용된 양과 어떤 그 야채 종류를 사용하고 있는데 집에 보면 감자, 양배추, 당근, 양파 이런 것들이 다 애매하게 남아가지고 썩어서 버릴 수가 있잖아요. 아, 얘 이제 안 쓸 것 같아. 얘를 그러면 다져서 끓는 물에 데쳐요. 데쳐서 그냥 냉동. 이거 모든 재료가 한꺼번에 없어도 돼요. 우선은 이 재료들을 이제 다 조금씩. 다져가지고 데쳐서 냉동을 시켜놔요. 그 다음에, 죽을 만들겠다. 그러면 얘들을 이제 다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 야채 같은 경우는 냉동이 된 상태라 하더라도 칼로 살짝 탁 해도 다 부서지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냉동해서 이렇게 사용하기가 어렵진 않을 거예요. 냉동고에 보관하신 다음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질지 정말 궁금한데, 이제 어떻게 조리를 시작하면 될까요? 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거의 그냥 80%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이제 섞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양에 대한 것이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육수는 한 컵 반 정도 넣으시면 되고 죽밥도 네, 한 컵 반 정도 양으로 생각하면 그 물량과 그 육수량과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한 컵 반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밥을 내가 먹는 거야 생각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밥으로 생각을 하면 반 공기도 안 되는 분량이에요. 그리고 이제 야채들은 한 반 컵 정도 되는 분량을 넣으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야채를 좋아하신다 그러면 더 넣으셔도 되죠. 제가 바지락 준비한 요거. 그리고 부추는 맨 나중에 끓은 다음에 한 2숟가락 정도 넣으시면 돼요. 그 바지락 같은 경우는 양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저게? 양으로 하면 한 50g. 그리고 제가 죽을 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기름을 처음에 살짝만 넣어주거든요. 이렇게 넣어주면 재료들이 약간 혼합되고 약간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들이 살아난답니다. 좀 고소해지기도 하고. 이 상태로 이제 끓여주시면 됩니다. 한 5분 정도 끓여주시면 돼요. 아, 네.